안녕하세요. 두 번째 글입니다. 전편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꺼냈다. 저는 침국산 너머 세진이의 호미골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아비를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께서 이곳에 있다 하던가요? 노인은 조급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 젊은 남정네는 모두 휩쓸려 가셨죠. 그 후 전쟁은 벌써 끝났다는데 지아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아마 이곳에서 전사했을 것이라 하더군요. 시신이라도 찾아달라 했더니 절벽 끝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절벽 아래는 깊은 강이라서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아비의 시신이라도 꼭 찾으려 합니다. 목이 맨 여인의 말은 금방 끊어질 듯 희미하게 이어졌다. 정말 안타깝군요. 만약 절벽 전투에서 전사했다면 그 시신은 강 하류까지 떠내려가 이미 유실되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여인은 결국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꺼억꺼억 통곡했다. 내 힘이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물머리 아래에 나가 어겨 시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없으면 마하나 사람이든 학원이 사람이든 모두 붙들고 사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시신이 발견되면 연락해달라 부탁하겠습니다. 기별이 오면 그때 찾아보도록 합시다. 노인은 가능성 없는 얘기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두물머리 전투는 참혹했었다. 밀고 밀리는 전투는 처음에는 세진이가 우세했었다. 활을 쏘고 커다란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세진이 사람들은 마치 괴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사냥꾼들이었다. 반면 마하나의 병사들은 전투 경험이 많았고 무엇보다 수적으로도 우세했다. 창과 방패를 들고 무리를 지어 밀고 들어오는 마하나의 조직적인 공격은 마치 밀물과 같았다. 세진이 사람들을 퇴로가 없는 두물머리 끝에 몰아넣고 방패를 앞세워 빈틈없이 창으로 찌르며 밀고 들어갔다. 마하나의 작전에 밀려 두물머리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세진이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그렇게 전투는 마무리되었었다. 노인은 그런 전투가 있었던 남쪽 두물머리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여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를 저으며 여기저기를 조사하는 동안 여인은 언덕에 올라앉아 강물을 내려보며 한없이 울어댔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르며 울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져 멀고 먼 언덕 너머까지 날아왔다. 이미시여, 보미가 여기에 왔어요. 병든 친정 아비를 살리기 위해 약초를 찾아 7산을 헤매시던 이미시여,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산속에 홀로 남겨진 저를 온몸으로 사랑해준 이미시여, 다친 날 없고 백리를 달리던 이미시여, 제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이미시여, 단이도 왔어요. 당신이 그리 정성을 다하던 아이,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왔어요. 여보, 여보 어디에 계세요? 맹수와 싸우다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피를 흘리며 산을 넘어오던 이미시여. 여보, 이제는 왜 못 오시나요? 나무가 뽑히고 바위가 구르던 폭풍에도 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오시던 이미시여. 이제는 무엇 때문에 못 오시나요? 이미시여, 어디에 계시나요? 맹수보다 폭풍보다 무서운 게 전쟁인가요? 그곳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세상인가요? 이렇게 당신을 보내지 않을래요. 당신 품속에서 영원한 꿈을 꿀래요. 여보, 여보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당신이 정녕 돌아오지 못한다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어요. 여보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여인의 외침은 팽노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해가 기울어 가자 노인은 강변수색을 포기했다. 늘어난 사람의 침소를 위해 초막을 보수해야 했다. 일하는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는 내내 눈물이 맺혔다. 이런 전하에 빌어먹을 전쟁이라니. 노인은 복수라도 하듯 돌도끼로 나무를 단번에 찍어댔다.
단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온종일 어미와 노인 사이를 왕래하며 노인을 거들다가 또 어느새 어미 곁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강아지는 쫄랑대며 소년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그러다 단이 급하게 달려왔다. 엄마가 이상해요. 곰이라는 여인은 그날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황혼이 짙게 물든 두물머리 언덕에서 결국 지아비를 따라가고 말았다. 어린 소년을 힘없는 노인에게 남겨두고 여인은 두물머리 언덕에 그렇게 묻혔다. 그 후로 다는 날만 새면 엄마 묘로 달려가 울고 또 울었다. 해가 저물도록 묘를 떠날 줄 몰랐다. 두물머리 언덕은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년의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다. 단은 다음 날부터 멀리서 잔디를 떠와 묘에 심었다. 커다란 바위를 어떻게 끌어왔는지 돌탑을 세워놓고 아빠라 부르기도 했다. 어떻게 하든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멍멍이도 응원하듯 열심히 단이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두물머리 쪽에서 갑자기 개의 비명이 들려왔다. 개의 비명은 강물처럼 길고 처참하게 이어졌다. 노인이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단이 멍멍이를 도끼로 찍어대고 있는 게 아닌가. 얘야, 그게 무슨 짓이냐? 놀란 노인이 소리쳤다. 그래도 단이 행동을 멈추지 않자 노인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소년의 등을 후려쳤다. 그 충격에 휘청하던 단이 돌아서더니 순간 노인을 향해 도끼를 들어 올렸다. 눈물로 범벅된 표독스러운 표정은 금방 노인을 후려칠 기세였다. 너도 맞으니 아프냐? 그러는 넌 왜 걔를 죽이려 하느냐? 보아라, 너는 멍멍이가 애처롭지도 않으냐? 단은 신음하는 멍멍이의 슬픈 눈을 힐끔 돌아보고는 저게 엄마 무덤을 파헤쳤어요. 하며 울먹였다. 그래, 내가 멍멍이를 해치는 이유는 있겠지. 내가 너를 때린 이유도 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 멍멍이는 왜 무덤을 파고 있었을까? 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 노인은 조금 진정하고 말했다. 무덤을 파다니.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여우는 죽은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고 해요. 난 사람 뼈를 물고 다니는 여우를 본 적도 있어요. 단이 다소 처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멍멍이가 그런 것은 두더지가 무덤을 파헤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막고자 했을 것이다. 너는 두더지가 엄마 무덤을 마구 헤집고 다니는 것이 좋으냐? 노인이 그렇게 말하자 단의 얼굴에 금방 후회의 빛이 돌았다. 너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강아지를 죽게 했구나. 멍멍이는 너를 구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내게 달려왔었다. 너는 이제 어떻게 멍멍이에게 사죄할 것이냐? 제가 잘못했어요. 멍멍아 미안하다. 친구야 죽지 마. 단은 숨이 끊어져 가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단의 품속에서 강아지는 몇 번 꼼질거리다가 기어이 발을 쭉 뻗고 말았다. 단은 멍멍이마저 엄마 무덤 옆에 묻고 더 큰 슬픔에 젖어 엎드려 내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섣부른 행동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 이런 실수는 다시 없도록 하라. 지난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못난 사람이다. 내 어미를 보아라. 슬픔을 못 이겨 아비를 따라간 어미를 어찌 생각하느냐? 나는 이러는 내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 노인의 호된 꾸중을 듣고는 있는지 단은 그저 무덤 앞에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누구도 그런 단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팽영감은 단을 홀로 남겨두고 장터로 떠나버렸다. 단은 밀려오는 회한을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내 손으로 멍멍이를 죽였다. 이제 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단은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그리웠다. 5살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며 사냥을 배우던 기억을 다듬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서쪽 하늘에 둥근 달이 떴다. 동쪽 산에 붉은 해가 솟았다. 북쪽 하늘에 별똥별이 스쳤다.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을 돌며 함께 모여들었다. 이상하다. 보름달이 엄마의 얼굴로 변했다. 붉은 해가 아빠의 미소로 보였다. 별들이 모여 멍멍이 모습을 그렸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아, 슬퍼 마라. 나는 이곳에서 아빠를 만나 기쁘다. 멍멍이는 내가 길동무로 데려왔다. 울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빠 목소리도 울려왔다. 너는 하늘의 아들이다. 너는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명심하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 길을 열어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라. 소리치던 아빠의 목소리가 귓전에 생생했다.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들고 있었다. 하늘이 울고 있다. 노을이 울고 있다. 서산이 해를 삼키며 울고 있다. 부모님이 울고 있다. 모두 떠나고 애만 끓는데 서산 마루에 걸린 무정한 나뭇가지는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손만 흔든다. 서산 너머로 노을이 사라지며 소리친다. 다나. 일어나라. 다음 날 단의 모습은 달라졌다. 알아보게 달라졌다. 10살 소년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전기가 느껴졌다. 처진 어깨가 바로 서니 그 태도가 당당해졌다. 팽현감은 그런 단의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 생각했다. 저 소년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초막에 누워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다. 그는 단의 미래를 위해 시장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전쟁터였던 새 마을을 잇는 직통로에서 쪽으로 오리 정도 떨어진 두물머리에 장터를 새로 정하고 숙소부터 짓기 시작했다.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모두 불러 세웠다. 그들에게 값비싼 소금이나 피륙 등을 주고 시장의 복원을 돕도록 하였다. 피난 가기 전에 굴 속에 감추어둔 재물이 남아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팽현감은 많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여 짧은 시간에 널찍한 숙소도 마련하였다. 어린 단도 부지런히 움직이며 노인을 힘껏 도왔다. 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었다. 모든 일에 열성적이었고 무엇보다 영특하여 영감에게 큰 힘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친손자다. 나를 친아래비로 따르겠느냐? 팽현감의 말에 다는 엎드려 절했다. 단에겐 아직 부모를 잃은 가슴앓이가 남아있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었다. 예, 할아버지. 내 산골 장터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어가다 마주쳐 물물 교환했다. 멀고 먼 지역에서 온 귀한 물건을 서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후로 마주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니 숫째 며칠씩 머물며 기다리는 사람도 생겨났다. 그러다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서로 편리한 날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처음에는 매월 보름에 만나기로 했었다. 그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점차 장사꾼들과 매물의 수가 늘어나니 한 달 물량을 하루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마다 작은 장이 열렸고 나아가 결국 5일장으로 발전되었다. 장사꾼들은 예전의 황량한 벌판보다 팽현감이 다시 자리 잡은 아담하고 경치 좋은 두물머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들은 팔고 남은 재물 등을 팽현감에게 사례로 남겨주었지만 팽현감은 그것보다는 남아도는 그들의 물건을 싸게 사두었다가 다음에 그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 큰 이문을 남기니 팽현감의 가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가게가 커지니 장사꾼들은 오자마자 팽현감에게 물건을 넘기고 즉석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 떠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팽현감은 많은 종류와 다량의 물건을 다루게 되었다. 결국 장사꾼들은 팽현감의 주위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팽현감의 가게는 물건이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다. 사람들은 팽현감의 가게만은 매일같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고에 많은 물건이 쌓이니 팽현감은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다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었다. 다는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으면 즉석에서 거래가 되도록 관리하고 시세를 조정했다. 애야, 너는 어쩌면 그리 잘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다니는 진흙판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진흙판에 알 수 없는 표식을 하여 물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단이 묘한 그림을 새기는 것을 등 뒤에서 지켜보던 팽현감이 물었다. 얘야, 그게 무엇이냐? 예, 앞쪽은 쌀을 뜻하고 옆쪽은 보리를 뜻해요. 뒤에는 수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식을 보면 지금 우리 창고에는 쌀이 25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일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거 참 신통하구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느냐?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날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날짜를 기록해? 예, 달이 뜨고 지는 것과 그 모양을 기록하면 언제 겨울이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이구, 그건 요망한 짓이로구나. 점차 시장이 커지니 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물건이 거래되었다.
하버니 사람들은 쌀과 보리, 수수 등 곡식을 가져왔고 동물 가죽, 말린 고기, 동물뼈 등은 세진이 사람들이, 생선과 해조류 등은 마하나 사람들이 주로 가져와 서로 물물 교환하였다. 거래 조건은 천차만별이었으나 각자 자기 지방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라 물물 교환은 별 불평 없이 거래되었다. 그러다 질그릇, 바구니, 실과 바늘 등 생활용품과 도끼, 칼, 창, 밧줄 등 각종 도구가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소, 염소, 닭, 돼지 등 동물까지 거래되었다. 그러나 각 물건에 가치 기준이 없으니 어떤 제주꾼은 토끼 한 마리를 가져와 이리저리 물물 교환하여 송아지를 끌고 갔고 어떤 이는 돼지를 끌고 와 닭 한 마리를 가져가는 우매함도 보였다. 그래서 다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시세를 알려주고 억울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러한 단위를 귀하게 여기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단위를 찾았다. 한 번은 어린 소년이 산토끼 2마리를 가지고 시장에 나타났다. 한장정이 소년에게 다가가 어린이는 장사할 수 없으니 토끼를 자기에게 넘기고 가라 했다. 내가 수수 한 대를 쳐주겠다. 특별히 주는 것이니 가지고 떠나가거라. 안 돼요. 난 아버지 약을 구하러 왔어요. 수수한 대로는 약을 구할 수 없어요. 어린 애는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 썩 꺼지지 않겠느냐? 소년이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단이 그 모습을 보았다. 소년이 약을 구하러 왔다지 않습니까? 직접 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토끼 2마리의 수수한 배가 뭡니까? 토끼가 튼실하니 수수한 말 가치는 있어요. 장사치들은 보통 단이 판단을 내리면 그대로 따랐다. 소년의 지혜가 놀라웠고 그는 항상 옳았기 때문이다. 단의 초롱초롱한 눈을 장사치들이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팽영감은 내 손자는 하늘이 보내준 특별한 아이라 자랑했고 사람들도 그 말이 틀림없다며 모두 단이를 추켜 세웠다. 여기서 2번째의 글에 막을 내립니다. 일주일 후에 3번째 글을 열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